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랜만에 이렇게 회원님들을 다시 뵐 수 있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한 가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희 한미기업인 친선 포럼에서도 사회적 거리 유지 차원에서 좌석 배치를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한 좌석당 테이블 정원을 최소화하고 참석 인원도 최소화하고자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8회 한미기업인 친선 포럼 조찬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문성욱입니다. 이번 제8회 조찬 포럼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정가병 전 연세대 총장님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특히 이런 시기에 딱 맞는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제라는 제목으로 멋진 열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정가병 전 총장님께서는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후 강의 시작할 때 연사이신 정가병 전 연세대 총장님의 양력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내리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몇몇 주요 내빈들만 소개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호명되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명 전 교육부총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안총기 전 외교통상부 차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금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심상돈 한국광소기업협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홍광희 한국수입협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정근 한국금융ICT협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인철 전 한국경제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신 SK증권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승용 전 미주 동서부 한인회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한 특별히 미국의 여러 주정부를 대표하여 미시시피주의 조석순 한국 대표부 소장님께서 특별히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개회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회사는 한미기업인 친선포럼의 회장을 맡고 계신 한세예스24홀딩스의 김동영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오래간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고 또 일단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가장 나쁜 소식 중에 하나가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조금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다시 어느 정도 따라잡을 거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처럼 개방 경제, 우리는 수출을 하고 수입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개방 경제 안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물류와 사람의 이동이 제약을 받는 이런 시기는 정말로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소위 원택트라고 하나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기업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오프라인 중심의 그런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15만 명을 추가로 더 고용했습니다. 예상에. 물론 거기는 이제 백화점하고 달리 식품 위주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제가 경영하는 계열사 중에 하나 패션 회사를 보면은 미국의 백화점들의 주문을 많이 줄었습니다만 월마트나 타겟이나 하는 이런 오프라인 중심의 마트의 그 주문량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업이 꼭 온라인 쪽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이제 회원 중에 한 분이신 여러분들이 몇 달 전에 강의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작년이죠. 이민석 회장님, 회사 이름이 EDGC라는 바이오 회사를 하시는 회장님 강의를 여러분들이 가면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민석 회장님 회사에서 이번에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연세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정가병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강의를 듣기로 했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지만 또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야구가 무관중으로 연결했죠. 보통 우리나라가 야구를 중계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보지 미국 사람들이 보는 일은 참 드물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메이저리그를 보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보다 앞서서 이 무관중 경기를 중계를 하니까 미국과 전 세계에서 몇백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해서 참 좋은 뉴스고 또한 그것이 우리나라 국격을 끌어올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실 분이 지금 오늘 모신 정가병 박사님이십니다. 총장님의 좋은 강의를 열심히 듣고 또 옛날 유명한 경제학자 슈베트가 말했듯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우리 각자의 기업과 조직의 발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가병 박사님한테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그럼 먼저 조찬을 주신 후에 8시경 정답의 김준양님께서 멋진 강연을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편하게 대화 나누시고 맛있게 아침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연사 소개는 YDM 시사연구사의 회장님이시면서 본포럼의 부회장을 맡고 계신 민선석 회장님께서 정가병 전 총장님의 양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연세대 제17대 총장을 지내신 정갑영 교수님은 따로 긴 소개가 필요 없으신 우리나라 경제학계 특별이십니다. 일찍이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이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으로 옮기셔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지셨습니다. 학위 취득 후 바로 귀국하셔서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최근까지 재직하셨고 2012년부터 2016년 동안 총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현재는 동대학의 명예특임 교수로 계십니다. 정 총장님의 학계, 관계, 기업계에서의 활약은 실로 눈부십니다. 학계에서는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한국산업조직학회 대장, 한국비교경제학회 대장 등을 역임하셨고, 관계에서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통상정책자문위원, 재정경제부 경영평가위원으로 봉사하셨고, 기업계에서는 전경련 자문위원, 자유기업원 이사장, 자유와 창의교육원 석좌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 매체에 일반인들이 경제학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칼럼으로 또는 유민으로 어려운 경제 용어들을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학생이 아니면서 정강영 선생님이 저의 스승 같으신 분이라고 보시는 일반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공로로 매일경제 이코노미스트상, 가산경제학상,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등 수많은 주요 대상을 수상하신 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경제학 기본 지식을 보급하시기 위해 정가병 교수 유튜브를 방영하고 계신데 날이 갈수록 클릭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전도사로서 큰 역할을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도 오늘날 혼동스러운 세계경제, 한국경제를 쉽고 실감있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경제의 앞으로 살 길도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정 교수님을 정중히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에 고맙습니다. 또 정량을 명단원이나 유공을 오랜만에 못 뵀었는데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빠졌는데 여러분과 같이 지금까지 진행된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믿었던 미국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요즘 각국의 록다운 정책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고요. 이 공급망 유동성 실업 금융 외환 리스크가 세계 각국에서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뉴욕에 어느 병원에 있는 의사가 이 글을 썼어요. 맨 밑에 지금 이제 인공호흡기가 4대밖에 없는데 환자는 8명이 몰려와서 자기가 정말 누구를 살려야 될 거냐는 명확한 선택에 빠졌는데 인생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괴로운 적은 없었다. 달아주면은 살 확률이 50%밖에 안 되지만은 안 달아주면은 죽을 확률이 100%인데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스러운 적이 있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금 그런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3단계 개방을 해서 지금 50개 주 중에 한 절반은 2단계 갔고요. 7개 중간은 3단계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경제는 살려야 될 건데 이러다가 또 세컨드 웨이브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과 우려 속에서 계속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IMF에서 분석한 거 오늘 몇 가지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게 국제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공황 이후에 가장 최악이다. 왜 그렇게 보느냐? 우리가 근래 가장 어려웠던 거는 2008, 9년에 있었던 오른쪽에 글로벌 금융 위기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한 0.1%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올해는 한 마이너스 3% 가까이 할 거다. 세계 GDP가.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거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올해 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무려 마이너스 한 6.3%포인트. 그만큼 내려간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글로벌 크라이시스라고 붙이는데, 글로벌 크라이시스. 이거 그냥 붙인 게 아니고요. 문제는 과거에는 전 세계가 이렇게 불황에 빠진 게 드물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8, 9년의 금융위기에서도 여러분 이쪽은 이 보라색은 중국이고 이 초록색은 인도입니다. 여기가 0%고요. 이때는 선진국은 미국과 유로, 일본은 마이너스 다 성장을 했지만은 이 두 나라는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두 나라를 포함해서 모두 다 뭐 선진국이나 이버닝 마켓이나 디벨로핑 이코노미나 모두 다 지금 침체에 빠지는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 6월까지 한 달 남았는데요. 아마 한 달 내에 코로나가 극복될 가능성은 여러분이 0% 아니겠어요? 그런데 6월까지도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IMF 추계로는 전 세계에서 GDP가 한 9조 달러쯤 날아가는데 9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냐? 우리가 국민 소득이 한 3만 불 찾는다면 한 1조 5천억 달러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이 6년 동안 생산한 게 전 세계에서 사라진 겁니다. 또 독일과 일본을 합한 만큼 사라지는 거니까 사실 저희가 GDP 통계를 얘기하면 너무나 총량 개념이고 너무나 거시적이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한 6년 동안 생산한 게 날아간다면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전망을 하면은 비난을 많이 받아요. 나중에 틀린다, 맞다. 기상 관측하는 분들하고 대비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망을 할 때 사실 경제학자들이 고민도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많고 또 소비자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걸 모두 다 우리가 파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망치를 발표할 때는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 거를 쫙 계산한 뒤에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를 발표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사례 보시면요. 지금 2019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3, 4분기에 전망했던 거는 이 초록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여기에서 0%대에서 성장할 확률도 있고 6%대에서 성장할 확률도 있지만은 작년 3, 4분기 때는 제일 높은 확률이 한 4% 내외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서너 달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알다모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물론 마이너스 10% 갈 수도 있고 잘하면 플러스 4% 갈 수도 있지만은 이 확률 보고가 제일 높은 게 아무리 그래도 한 마이너스 한 4, 5% 이렇게까지 확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밀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레이터 디프레션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의 핵심은 의사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의과학자들한테. 핵심은 백신과 치료제 달려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요. WHO 발표에 따르면은 치료제는 당분간 어렵고요. 저는 최근에 영어 단어를 구별하게 됐어요. 큐어라는 단어하고 트리트먼트라는 단어하고 지금까지 치료제로 그래도 FDA에서 공인을 받은 거는 렘데시비르 그거죠, 빌리드. 그거는 큐어하는 약이 아니고 트리트먼트 하는 약이랍니다. 그 큐어는 병리를 진짜 죽여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 트리트먼트는 그냥 대응요법으로 하는 거라는데 지금까지 이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약을 개발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약 중에서 이것저것 해봐서 맞는 건데
그래도 렘데시비르가 그냥 놔두면 한 15일 정도 걸리는 거를 11일로 단축했다.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 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언제 나올 거냐 이거 핵심인데 지금 2020년 하반기에 정말 백신이 나올 거냐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마 또 어렵지 않겠어요. 아무리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경제적인 피해는 더 커지고 또 회복하는 기간도 더 길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미국도 괜찮고 할 때는 흔히 말하는 V자형으로 이게 금방 돌아설 거다 그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V자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내년 가야 경제가 조금씩 돌아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큰 피해는 잘 아시는 대로 관광, 호텔, 엔터테인먼트나 레이저 산업들이고요. 개도국들에서 이제 국가위험도나 자금 유출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부채가 많거나 저성장 기조에 있거나 정책 대응 능력이 취약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거고, 또 우리나라처럼 교역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돼서 거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산업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쪽에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거를 잘 유지해가지고 그런 대로 지금 서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잘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상당히 큰 위험에 처할 것 같고, 또 최근에 유가가 회복되긴 했지만은 유가가 30불 내외에 있긴 하지만은 이 유가가 너무 낮아지면은 또 하나의 큰 복병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류 생산하는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도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은 주로 남미 국가들이 많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레트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똑같이 국가 부도위기나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많이 겪을 위기가 많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주로 이제 아시아 자료인데 이게 이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그 오일 샤크가 있을 때는 이 성장률의 그래프가 여기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금융위기, 우리 IMF 외환위기 있을 때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위기는 아까 여러분 그림에서 보신 대로 대부분 선진국에서 있었던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제일 지금까지 있었던 대공황 이후에 있었던 충격보다 가장 큰 충격을 미치게 됩니다. 또 하나 이거를 보시면은 이머징 마켓에서 오해나 자금이 유출되는 속도가 글자 그대로 전대미문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컬러가 이 노란 게 2008년에 금융위기 때고요. 그리고 지금 빨간 게 지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D-Day고 이때 발생을 해서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종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위기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GDP에 대한 비율이 이게 여기서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도 최근에는 외국인이 좀 들어온다고 하지만은 주가를 받치고 있는 게 언론에서 뭐라 하더라고요? 동학 개미군이다 그런 얘기 하던데요. 지금 순수한 통계로 한 11조 이상이 빠져나가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외자 유출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된다면 어떤 상태에 갈 것만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겠죠? 언제 종식되고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최근에 미국이 개방하고 공원에다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다 2m를 띄어가지고 이 원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골프 하실 때 퍼팅 근처의 그림처럼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공원에 나가도 다 이 원 안에서만 놀으라고. 앞으로 한동안 우리가 이런 상태에 계속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자석 배치가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이제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 그거에 달리는 것 같아요. WHO의 자료를 보면은 이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뭐 세계 각국에서 한 200개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답니다. 주로 백신으로.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렌데시비르가 가장 긍정적이에요. 이건 근데 근본적으로 치료제는 아니라고 하고요. 이거 뭐 하이드로클로락킨 발음하기 힘든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트럼프가 예방약을 먹고 있다는 얘기죠. 예방약을 먹고 있다는 말라리아 약이라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외신을 보니까 WHO에서 공식적으로 이 판매 금지를 했더라고요.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WHO는 트럼프하고 또 한번 붙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WHO는 아직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가 다 끝나지 않았다. 특히 뭐 심장병하고 서든 데스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트럼프는 매일 먹는다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일본의 후지필름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발표된 거는 일상가에서는 별로 효과가 많지 않다고 됐고요. 혈장 치료제는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주소드린 얘기들인데 의료진들부터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나은 분들한테 항체가 생긴 거를 새로 주입하는 건데 이거는 화학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소수밖에는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미국 NIH의 자료는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된다. 가장 빨라도 올 말이나 내년 초나 돼야 이 사람들이 알수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앞으로 6개월 내지 8개월을 여러분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나온 미국 NIH의 자료는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된다. 가장 빨라도 올 말이나 내년 초나 돼야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경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찌됐든 앞으로 6개월 내지 8개월을 여러분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감염병 연구하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저희 대학의 그 예병일 교수가 감염병 전문가인데 책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세계에서는 굉장히 진화된 거랍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숙주에 붙어서 살으니까 만약에 옛날에 메르스처럼 치명적인 거는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숙주도 살리고 그 대신 진화하는 게 전파력이 엄청 높답니다. 그럼 이태원에 환자라면 200몇 명 전파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진화된 바이러스가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경제 문제의 터닝 포인트는 저는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의 등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백신이 정말 임상효과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게 또 보급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다들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WHO에서 최근에 통계를 발표한 거를 블룸버그가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임상 3이 가야 사람들한테 쓰여질 수 있답니다. 근데 여기까지 제일 빨리 간 게 최근에 발표한 모더나라고 했었고요.
그 중국. 여기가 지금 8개가 있습니다. 근데 4개가 중국 거라고 그래요. 4개가.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 자본이 그래도 많이 들어간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에 막 $1 빌리언 투입했죠. 최근에 발표된 거는 이 모더나가 제일 빨리 간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1상 끝나고 2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대로하면 7월이 지나면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이쪽이고요. 1상은 여기 있고 여기에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 기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백신이 거의 한 100개 정도 지금 실험 대상이 되어 있고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나라에 가나 과학자들이 가장 이 머리로 스마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아마 저희가 모두가 기도해서 가장 빨리 나올 수 있고 가장 빨리 보급될 수 있게 이렇게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각국의 구제 정책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일 그래도 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컨티뉴스 플랜을 가장 시의적절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뭐 일요일밤에 FRB 우리로 말하면 금융통화위원회죠. 일요일밤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죠. 0% 금리 뭐 기업의 CP까지 사주겠다. 파월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일요일 비율 수립하는데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일이면 월요일 아침이면 재고시장이 열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표하면 세계 재고시장이 파국에 가겠다. 우리는 재난지원금 주는데 3달을 걸렸어요. 3달을 걸렸습니다. 미국이 $2조 패키지 만드는데 한 보름 정도 걸렸어요. 미국이 항공사를 지원하는데 그날 의원이 제가 세미나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요. 항공사 경영이 지금 제일 심각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100%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나온 얘기가 그랜트였습니다. 그랜트하고 로는 여러분 제가 잘 아시잖아요. 그랜트.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신속하게 컨텐츠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제일 먼저 국방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2008년 이후에 작년부터 굉장히 호황을 누리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미국의 증권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S&P 500이 지난 석 달 사이에 거의 30% 올랐습니다. 놀라운 거죠. 세계 경제 이런데 왜 미국 주가가 올라가느냐? 나스닥은 더 올랐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가가 왜 올라가느냐 하는 여러 가지 분석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정책 대응 능력을 얘기합니다. 미국 정책 대응 능력을.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뭐 증권 시장에 대한 분석 예측은 정말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이번에 이카노미스트에서 표지가 리얼 이카노미하고 이 월스트리트의 이카노미하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의 갭이 너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썼는데 어쨌든 정책 대응 능력이 미국이 제일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FRB는 뭐 무제한 양적 완화, 책 보완 CP, SPV라는 걸 또 실패했어요. 스페셜 퍼포스 비클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그 FRB가 SPV라는 법적으로 만든 회사에 돈을 주면은 그 SPV에서 무제한으로 기업 5분까지는 다 매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본으로 ETF 매입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ETF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패시브 ETF는 그냥 주가지수의 구성에 따라서 그냥 주식을 사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기업의 주식까지 사는데도 돈을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발로 해서 전 세계가 중국, 일본 전 세계가 지금 이런 걸 계속해서 하고 있고 월드뱅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대량으로 직접 기업에 갈 수 있게 그리고 시스템ati하게 지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일 먼저 생겨났고 따라서 중국이 경제활동을 얼마나 빨리 재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통계는 워낙 믿을 수가 없지만은 최근에 코로나 코비드-19 이전에 거의 91% 회복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상당히 개발했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자료를 중국 자료를 잘 못 믿으니까 인공위성에서 이산화 질소가 공장 가동하면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 빨간색이 많이 배출되는데 그걸 놓고 보니까 2월하고 3월하고 비교해서 실제로 3월에는 이쪽이 우한이가 그럴 거예요. 상당히 많이 가고 있다. 만약에 중국이 별 부담이 없이 세컨드 웨이브 극복하면서 경제활동을 정말 원만하게 이끌어간다. 그러면 경제력이 훨씬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 사이에는 경제가 어떻게 회복될 거냐 주로 미국 경제를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거는 이런 평평한 의자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일반학자들이 많이 주장했어요. 특히 이제 트럼프를 비롯해서 행정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아니고 헬스 크라이시스이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만 극복해주면 보건을 통해서 뒷받침해주면 금방 성장할 거다. 또 미국 경제는 2008년 위기 이후에 금융 시스템을 굉장히 보완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기 때문에 곧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시작했었는데 이게 이제 보건 의료 쪽에서 그렇게 빨리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또 의외로 미국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지금은 이 위에 두 개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는 조금 극복하다고 이렇게 내려가서 지진하면서 기간이 길어진 거 아니면 이거는 굉장히 장기 집중하는 이 두 쪽으로 많이 기울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미국이 왜 그렇게 피해가 많았느냐 분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부의 초기 대응이 너무 늦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중국이나 WHO로부터 정확한 진실한 정보를 많이 받지 못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많이 화가 나니까 그 얘기하고요. 또 미국의 연방주의가 페더럴리즘이 각 주별로 이쪽에서는 통제하고 저쪽에서는 통제하지 않고 주별로 다 틀어서 일반적인 정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미국의 일종의 자유주의가 정부가 뭐라 해도 말 안 듣고 제대로 하고 또 일부 좀 소외계층 흑인 또 양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이 보건의료에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근데 사망자의 지금 한 거의 75%가 요양원에 있는 사람 플러스 노인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기했었는데 어찌됐든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지금은 이쪽에 가설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침체가 좀 길어지지 않습니다. 침체 길어지고 일곱 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침체가 길어지고 뱅크럽시 늘어나고 그리고 일부 산업들은 이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고용 문제 심각해지고 그리고 국경 간의 제한 이게 크게 쉽게 풀리지 않고 그리고 재정 여건이 국가마다 바꿔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이 보게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 경제 우리는 구조적인
여기 취약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 있고 제일 큰 거는 역시 교육 의존도가 높으니까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출이 5월달에 작년 즐거운데 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파동을 늦게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제 유튜브를 하니까 질문을 많이 오는데 어떤 걸 그렇게 묻더라고요. 미국은 뭐 6주 만에 3,800만 원이 거의 실업수당을 시작했는데 한국은 미국은 그렇게 나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노동시장 시스템이 안 되니까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 바로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또 우리는 통계에 가려진 수다가 너무나 많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이런 취약하고요. 또 위기가 닥치면은 이 신속하게 상대 전략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우리 익숙하지 못해요. 정부의 대응이 대체로 이 부실 기업을 나중에 구조조정하는데 이런 데 익숙해 있지 부실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우리 정부에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 경제를 이렇게 환자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이미 우리가 좀 약간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분명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외환위기 때 보시면요, 이게 성장률이에요. 외환위기 때는 외환위기가 난 해도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외환위기 절대 안 날 거다. 그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 중에 펀디멘털이 튼튼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때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빨간 건데 이미 굉장히 많은 우리가 신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나 더 떨어질지. 그러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위기보다도 기저질환 자체가, 기초체력 자체가 낮다. 이걸 정리할 때는 GDP 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경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됐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밖에 안 난다.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은 이 플러스로 되어 있는 숫자는 사실은 우리 갈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갔던 그런 차이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 현상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빨간 거는 최근 건데 최근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보다도 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 좀 미래에 장기 침체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고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없이도요. 한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미국이 개공황 발생했을 때도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오래 걸려서 해결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의사 비슷하게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수요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이런 정책을 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그때 경제학은 고등학교 경제학인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 그냥 공급하기만 하면은 수요는 문제 삼을 게 없다.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케인즈가 등장하거든요. 케인즈의 유명한 말은 그냥 나오면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다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정부가 오늘 사람들 모아서 땅 파괴하고 임금을 주고 내일은 오늘 판 땅을 매도해서 임금을 주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한동안 이게 안 먹히고 하다가 루스벨트 때 그래서 뉴딜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뒤부터는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사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해서 돈을 풀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도 이 정책 중에 잘못된 정책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얘기 많이 하는데 80
페스코스나 하야시 이 노벨 경작상 받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겪게 된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이 너무 빨리 시행됐다. 이 경제학자들은 이 초등학교 산소를 다루고 있는데요. 원래 생산량이라는 것은 노동 생산성에다가 투입량을 곱해줘야 되고 자본성 생산성에서 투입량을 곱해줘야 되는데 노동시간이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는 투입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서 이걸 메꿔주든가 아니면 이쪽 자본 쪽에서 메꿔주든가 해야 되는데 생산성도 안 올라가고 자본 투자도 적게 이루어진다면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표 보시면 이 노란 표는 이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에요. 월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계속 줄어들죠. 이 빨간 거는 뭐 기업인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임금 상승입니다. 엑스트라라고 제 PPT가 인수용 PPT로 잘못 온 것 같아요. 원래 보여준 그것보다 가시성 좀 많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역시 과감하게 선제 조치하고 규제 풀고 그동안의 경직된 내용 다 바꿔줘야 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유동성 위기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또 IT나 바이오나 뭐 AI 리더십 교육 문제 아까 테이블에서도 장관님 말씀하셨었는데 가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이 충격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돈도 돈이지만은 제도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 거냐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몇 명 전파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진화된 바이러스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모든 경제 문제의 터닝 포인트는 저는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백신의 등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백신이 정말 임상 효과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게 또 보급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다들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WHO에서 최근에 통계로 발표한 거를 블룸버그가 그림으로 부기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임상 3이 가야 사람들한테 쓰여질 수 있답니다. 근데 여기까지 제일 빨리 간 게 최근에 발표한 모더나라는 회사고요. 그 중국. 여기가 지금 8개가 있습니다. 근데 4개가 중국 거라고 그래요. 4개가.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 자본이 그래도 많이 들어간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에 막 $1 빌리언 투입했죠. 최근에 발표된 거는 이 모더나가 제일 빨리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1상 끝나고 2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대로하면 7월이 지나면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더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이쪽이고요. 1상은 여기고 여기에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 기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백신이 거의 한 100개 정도 지금 실험 대상이 있고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나라에 가나 의학자들이 가장 이 머리 좋은 스마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아마 저희가 모두 다 필요해서 가장 빨리 나올 수 있고 가장 빨리 보급될 수 있게 이렇게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각국의 구제 정책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일 그래도 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컨틴전스 플랜을 가장 시의적절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뭐 일요일 밤에 FRB 우리로 말하면 금융통화위원회죠. 일요일 밤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죠.
0% 금리, 기업의 CP까지 사주겠다. 8월이면 다 발표했습니다. 그 이를 긴급비로 수립하는데 하면서 한 얘기가 내일이면 월요일 아침에 되면은 증권시장이 열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표 안 하면은 세계 증권시장이 파국에 빠졌다. 우리는 재난지원금 주는데 3달 걸렸어요. 3달 걸렸습니다. 미국이 2조 달러 패키지 만드는데 한 보름 정도 걸렸어요. 미국이 항공사들 지원하는데 그날 오전에 제가 세미나를 보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래요. 항공사 경영이 제일 심각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다. 내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 책임도 아니다. 따라서 100% 우리가 서포트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나온 얘기가 그랜트였습니다. 그랜트하고 론은 여러분 전혀 다른 건 잘 아시잖아요. 그랜트.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신속하게 컨텐전스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제일 먼저 국방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2008년 이후에 작년부터 굉장히 호황을 누리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미국의 증권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S&P 500이 지난 석 달 사이에 거의 30%가 올랐습니다. 놀라운 거죠. 세계 경제 이런데 왜 미국 주가가 올라가느냐? 나스닥은 더 올랐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가가 왜 올라가느냐 하는 여러 가지 분석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정책 대응 능력을 얘기합니다. 미국 정책 대응 능력을. 그리고 이제 어떤 증권 시장에 대한 분석 예측은 정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이번에 이카노미스트에서 표지가 리얼 이카노미하고 이 월스트리트의 이카노미하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의 갭이 너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썼는데 어쨌든 이 정책 대응 능력이 미국이 제일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FRB는 무제한 양적 완화, 채권, CP, SPV라는 걸 또 설립했어요. 스페셜 퍼포스 비클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그 FRB가 SPV라는 법적으로 만드는 회사에 돈을 주면은 그 SPV에서 무제한으로 기업 어음까지 다 매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ETF 매입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ETF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패시브 ETF는 그냥 주가지수의 구성에 따라서 그냥 주식을 사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기업의 주식까지 사는데도 돈을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을 시발로 해서 전 세계가 중국, 일본 전 세계가 지금 이런 걸 계속해서 하고 있고 월드뱅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대량으로 직접 기업에 갈 수 있게 그리고 시스테매틱하게 지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일 먼저 생겨났고 따라서 중국이 경제활동을 얼마나 빨리 재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통계는 워낙 믿을 수가 없지만은 최근에는 코로나 이 코비드-19 이전에 거의 91% 회복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3단계 예방했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자료를 중국 자료를 잘 못 믿으니까 인공위성을 쏴 인공위성에서 이산화 질소가 공장 가동을 하면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 빨간색이 많이 배출되는데 그걸 놓고 보니까 2월하고 3월하고 비교해서 실제로 3월에는 이쪽이 우한이가 그럴 거예요. 상당히 많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별 부작용 없이 세컨드 웨이브 극복하면서 경제활동을 정말 원만하게 이끌어간다. 그러면 경제국이 훨씬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 사이에는 경제가 어떻게 회복될 거냐 주로 이제 미국 경제를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거는 이런 평평한 유자나
V자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일반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했어요. 특히 이제 트럼프를 비롯해서 행정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아니고 헬스 크라이시스이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만 극복해주면 보건의료 쪽에서 뒷받침해주면 금방 성장할 거다. 또 미국 경제는 2008년 위기 이후에 금융 시스템을 굉장히 보완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기 때문에 곧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시작했었는데 이게 이제 보건의료 쪽에서 그렇게 빨리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치료제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또 의외로 미국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지금은 이 위에 두 개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쪽 이거는 조금 극복하다가 또 이렇게 되다가 또 내려가서 지지부진하면서 기간이 길어진 거 아니면 이거는 굉장히 장기 침체로 하는 이 두 쪽으로 많이 기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코노미스트 분야에서 미국이 왜 그렇게 피해가 많았느냐 분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부의 초기 대응이 너무 늦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중국이나 WHO로부터 정확한 진실한 정보를 많이 받지 못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많이 화가 났다. 그 얘기하고요. 또 미국의 연방주의가 페더럴즘이 각 주별로 이쪽에서는 통제하고 저쪽에서는 통제하지 않고 주별로 다 틀려서 일관된 정책이 가지 못했다. 세 번째, 미국의 일종의 자유주의가 정부가 뭐라 해도 말 안 듣고 fe더럴하고 또 일부 좀 소외계층, 그 흑인 또 양로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이 보건의료에 완전 사각지대에 있다. 근데 사망자의 지금 한 거의 75%가 요양원에 있는 사람 플러스 뭐 있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기했었는데 어찌됐든 뭐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지금은 이쪽의 가설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침체가 좀 길어지지 않습니다. 침체 길어지고 7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침체가 길어지고 뱅크럽시 늘어난 거고 그리고 일부 산업들은 이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 문제 심각해지고 그리고 국경 간의 제한 이게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재정 여건이 국가마다 나빠지게 되고 그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 경제 우리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일 큰 거는 역시 교육 의존도가 높으니까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출이 5월달에 작년에 절반밖에 안 되고 있다니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파동을 늦게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제 유튜브를 하는 게 질문이 많이 오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묻더라고요. 미국은 뭐 6주 만에 3,800만 원이 거의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나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노동시장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 바로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또 우리는 통계에 가려진 수가 너무나 많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상당히 그 구조적으로 이런 데 취약하고요. 또 위기가 닥치면은 이 신속하게 선제 전략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우리 익숙하지 못해요. 정부의 대응이 대체로 이 부실된 기업을 나중에 구조조정하는데 이런 데 익숙해 있지 부실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우리 정부가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 경제를 이렇게 환자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라도 이미 우리가 좀 약간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분명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외환위기 때 보시면요. 이게 성장률이에요. 외환위기 때는
외환위기가 난 해도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외환위기 절대 안 날 거다. 그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 중에 펀디멘털이 튼튼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때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빨간 건데 이미 굉장히 낮은 우리가 침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나 더 떨어질지. 그러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위기보다도 기저질환 자체가, 기초 체력 자체가 낮다. 이걸 이제 경제학자들은 GDP 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경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됐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밖에 안 간다.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은 이 플러스로 되어 있는 숫자는 사실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갔던 그런 차이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 현상이 동반하거든요. 그런데 이 빨간 거는 최근 건데 최근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보다도 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일본에서는 우리 경제 좀 미래 장기 침체를 걱정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없이요. 한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미국이 대공황 발생했을 때도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오래 걸려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도 의사 비슷하게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수요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이런 정책을 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그때 경제학은 고전학과 경제학인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 그냥 공급하기만 하면은 수요는 문제 삼을 게 없다. 그런 이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케인즈가 등장하거든요. 케인즈의 유명한 말은 그냥 놔두면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우리 다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정부가 오늘 사람들 모아서 땅 파괴하고 임금을 주고 내일은 오늘 판 땅을 메꾸기해서 임금을 주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한동안 이게 안 먹히고 하다가 루스벨트 때 그래서 뉴딜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뒤부터는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사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해서 돈을 풀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도 이 정책 중에 잘못된 정책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프레스코스나 하야시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겪게 된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하는 법이 너무 빨리 시행됐다. 이 경제학자들은 이 초등학교 산수로 다 알고 있는데요. 원래 생산량이라는 것은 노동 생산성에다가 투입량을 곱해줘야 되고 자본 생산성에다 투입량을 곱해줘야 되는데 노동시간이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는 건 투입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서 이걸 메꿔주든가 아니면 이쪽 자본 쪽에서 메꿔주든가 해야 되는데 생산성도 안 올라가고 자본 투자도 적게 이루어진다면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명제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표 보시면은 이 노란 표는 이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에요. 월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계속 줄어들죠. 이 빨간 거는 지역분들이 참 걱정하시는 것 중에 임금 상승입니다. X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 PPT가 오늘 인수용 PPT로 어떻게 잘못 온 것 같아요. 원래 보여주는 것보다 가시성이 좀 나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역시 과감하게 선제 조치하고 규제 풀고 그동안의 경직적인 이런 거 다 바꿔줘야 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유동성 위기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또 IT나 바이오나 뭐 AI 리더십, 교육 문제, 아까 앞 테이블에서도 장관님 말씀하셨었는데 4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이 출격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돈도 돈이지만은 제도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거냐?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이 탈세계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될 거다. 어떤 분은 제프리 아킨스 같은 분은 이미 미중 갈등으로 트럼프 이후에 자국 우선주의, WTO 체제 붕괴 이런 걸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미 관 속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관에 대못을 박았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글로벌화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기업들이 그 저비용을 찾아서 이윤 높이기 위해서 한 이런 모티베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은 앞으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셀프 릴라이먼트하고 이것 간의 분명한 균형과 갈등이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측면에서 볼 때는 후퇴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재등장입니다. 교역, 관광, 이민 등 위축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가 지금 협력과 개방의 리더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미중 갈등 심각하고 이럴 때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세계 강대국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적극적인 퇴치에 나섰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또 최근 들어서 미중 갈등이 더 격화한 느낌이 여러분 다 드시죠. 최근에 이제 홍콩 보안법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11월에 선거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트럼프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은 공개하면 표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 분석가를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약자 입장에서는 계속 강공할 거고 이 홍콩의 보안법이 상당히 갈등의 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 논쟁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미국이 이제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세계적인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중국이 이런 거 도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IT의 헤게모니를 미국이 가지고 가겠다는 거고 다음 세 번째는 금융이거든요. 나라와 금융체제를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미국의 정책은 결정이 되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되니까 양국이 부딪히고 충돌하면은 결국은 양국이 피해를 볼 거라 생각하고 또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단기 희생하는 걸 유권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중 갈등을 계속해서 외치고 중국에 있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은 먼 날을 위해서는 미국이 좋을지 모르죠. 그러나 단기적인 피해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걸 유권자들이 감수하지 않아요. 한국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당장 뭐 좋은 걸 좋아하는 거지 미래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는 이제 빅브라더스가 다 등장한다는 거죠. 큰 형님이 정부죠. 정부 중앙. 정부 느낌이 이제 어느 국가에서나 더 세지고 정부가 어떤 결정 하나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정부가 재정 풀죠. 중앙에 돈 풀고 그래서 어려운 기업들이 다 지금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선의의 정부는 국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 좋은 거를 만들어내죠.
근데 성인의 빅브라더스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힘들어요. 정부가 큰 형님이 되면 포퓰리즘하고 결합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빅브라더스가 성공하고보다 실패한 게 많습니다. 성공한 사례를 들으려면은 한참 생각해야 되지만은 정부 큰 형님이 실패한 사례를 들으려면 수두룩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거를 벗어나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 IT는 더 크일 것 같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중국하고 물려 있어서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IT 그쪽은 한 기업이 위상이 거대 자이언트 기업들의 위상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1조 달러가 넘었죠, 시총이. 그런데 그 한 기업이 대한민국 GDP가 1조 5천억 달러예요. 그런 기업이 지금 미국의 서너 개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부보다 더 큰 기업, 이 기업들이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페니피케이션의 문제인데, 세계 경제가 일본화된다라고 번역하면은 일본의 영향력이 커진다 이런 것처럼 될 것 같은데, 일본을 따라간다라고 할까요? 저페니피케이션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저성장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저성장. 그리고 오랫동안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을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서. 이미 유럽은 이 초입에 들어섰고요. 우리도 하면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패한다면은 그리 갈 가능성이 있겠죠.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유일하게 벗어나고 있는 큰 나라는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이나, 중국은 뭐 완전히 사회주의니까. 근데 이번에 중국마저도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는 대로 며칠 전 인민대회, 전인대회에서 GDP 성장률 전망을 목표를 내놓지 않았어요. 너무 불확실하다고. 그래서 세계 경제의 저페니피케이션의 우려가 자꾸 커지고 있다. 또 하나 이제 언택트, 이거 뭐 예스24 택시고요. 뭐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경제에서 거의 한 200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경제학의 근대 경제학의 태도는 아담 스미스인데, 아담 스미스가 국보론을 발표한 게 1776년입니다. 그 뒤에 한 2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경제는 피지컬 리얼 월드의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야 컨택트에 있는 세상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IT의 발달로 우리가 직접 피지컬이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사이버의 세상이 생긴 겁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이쪽을 통한 새로운 마켓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전통적인 생각의 틀, 패러다임을 모두 바꾸는 그 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택트가 확산되고, 이번에 또 재택근무를 하면서 공간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됐죠. 여러분 아마 앞으로 기업들이 큰 사무실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이 나타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할 거냐 또는 자체적으로 의존할 거냐,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리고 이 소득과 부의 불균형이 미국도 그렇게 피해가 큰 것도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 미중 갈등, 이것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놀랍게도 그 요즘 정책은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이 더 글로벌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의 이제 역할이 재편된다. 중앙은행의 목표는 우리 한국은행 법에도 물가 안정이 목표다. 지금 물가 안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도 직접 돈을 주는, 그래서 중앙의 역할이 재편되고 또 전통적인 일자의 창출의 패러다임도 변화될 것 같다. 여러분 아침에 대체적으로 우울한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조금 늦기 시작했습니다만 시간이 오버된 것 같아서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질문 드려볼까요? 그렇고 저도 그 연세대에서 매년 한 1회씩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평소에 우리 그 총장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한국 경제 재정 여건 취약하다는 말씀 하셨고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근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한 3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경제 장기화 침체로 인한 틀을 바꿔야 되는데 왜 제도를 바꾸지 않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규제 문제. 이거 정말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숙제로 남고 있는데 이 문제하고요. 그러나 이제 근로시간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단축되면서 그 생산성은 약화되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회복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지는 않겠지만 좀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백신 개발이 지금 장기화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그 첫째 원인이 변질된 코로나가 이제 한 7가지 단계로 변질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근데 총장님께서 아까 강의 중에도 백신이 빨리 개발돼야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질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덧붙여서 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은 쉬운데 답변이 너무 다 어려운데 백신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드릴 말씀 별로 없고요. 저도 뭐 시간 될 때 WHO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정도고 외신 읽는 정도고요. 경제 정책은 많은 분들이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다. 규제 또 뭐 노동 문제 여러 얘기를 하는데 이념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역사를 보면은 그런 과거에 실증적인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40년대도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어서 그걸 시행해서 실패한 것과 있었고, 또 똑같은 정책을 놓고도 이게 좋은가 나쁜 건가 그 상대적인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불행히도 이게 시계추 비슷해요. 특히 영국 경제를 보면은 노동당하고 보수당하고 당이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노동당이 잡으면은 처음 몇 년 잘 나가다 안 좋아집니다. 한참 안 좋아지면은 정부가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수당이 들었으면은 쫙 올려놓으면은 또 바뀝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우리 경제가 정책이 바뀌려면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런 정책으로는 안 되겠다. 그런 체험을 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념적인 그런 지향성은 저는 전혀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경제가 제대로 가려면은 제가 아는 경제학 지식으로는 경제는 정부가 하는 거 아니고요.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기업, 소비자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생겨나야 경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를 판단할 때는 이런 시스템화에서 기업인들이 정말 투자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되느냐, 그거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정책은 오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가 없죠. 다른 질문. 네. 네, 총장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정부 대표부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간의 상호 교류, 또 상호 투자 이런 관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상에서 박사님 보실 적에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이 바람직하신 헌건가, 또 그렇다면 어떤 그 부류의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이 상호간에 좋은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미국이 그 리쇼링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아마도 대선에서 민주당 정부가 집권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정책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은 어찌됐든 생존하고 더 나아가서 이윤도 많이 내고 더 나아가서 그것도 새롭게 투자하고 생산을 높이고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여건이 좋은 데를 쫓아서 투자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든 간에 한국보다 미국이 투자 여건이 좋다. 그럼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결국 어렵게 되는 거죠. 요즘 이런 혼란 속에서도 글쎄요, 산업 분석하는 분들은 한국이 미래 어떤 산업이 그래도 제일 나을 거냐, 뭐 IT 얘기는 전통적으로 해왔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바이오도 유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바이오 쪽으로 자본도 많이 가고 있고 전문 인력들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들어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고 워낙 다원화되고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능력 바깥에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총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침에 발표해 주신 것 거의 다 짚어주실 거 잘 짚어주셨고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경제학자는 지나간 거는 그래도 통계도 쓰고 해서 잘 설명을 하는데 앞으로 올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 일이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경제학자로서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결정적인 좀 그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사회자께서 우리 총장님도 자유시장주의자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 세계 경제가 우리 경제가 코로나와 백신이 이제 결합이 되면 또 그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나. 또 지금은 미중 관계가 굉장히 격화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두 나라가 서로 싸우면 계속 손해가 될 테니까 조금 그래도 그냥 미국 측에서 좀 물러서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조금은 당장은 또 이 손해가 나겠지만 앞으로 또 지나면은 양이 이제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얼터너티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코로나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도 10만 명 이상이 이제 또 죽었고 또 이제 미국 시민이 죽을 텐데 거기에 대한 미국의 그 정서와 또 이 유럽의 정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미중 간의 어떤 그런 그 갈등이 아니고요.
이제 이 코로나 이외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WHO가 제때 그거를 왜 이게 얘기를 안 해줬냐, 숨겼냐,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책임을 돌리는 것 같은데, 그 이전부터 사실 지금 WTO가, 세계무역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미국이 굉장히 그동안에 언짢게 하다가 이제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WTO도 이게 지금 무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20년 전에 부터 사실은 이 자유시장 개방을 하고 이제 특히 가트가 끝난 다음에 1995년에 WTO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거기 들고 싶어 해서 안 될 법을 했고 그래서 미국이 앞장서서 중국을 이제 거기에 가입시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1999년에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협정을 체결합니다. 중국이 이제 이 WTO에 들어가면 못을 하고 시장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정부 기업체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민간 기업체를 더 이제 이게 많이 늘려서 그렇게 갈 거라고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로부터 2001년, 2000년부터 계속해서 10몇 년 동안에 미국의 USTR에서 뉴욕 대표부에서 카нг레스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할 때마다 중국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단순한 그런 아까 IP다, 인터내셔널 프로퍼티다, 아니면 또 IT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헤게모니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초고급 기술이나 특히 이 시큐리티에 관련된 기술이 그런 교수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또 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그 기술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이번부터 이제 트럼프가 앞장서서 하버드 교수를 보고 잡아놓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질문은 지금 자유시장주의자로서 과연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은 지금 완전히 배신당하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가는 건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결론적으로 갈 것인가를 다 이제 알아야지.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그게 남아있는 일인데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정 총장님께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전부터 자유시장 이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가토도 만들고 WTO도 만들었는데 과연 지금 사회주의에서 그래도 미국의 바람대로 좀 자유시장 제도 아니면 민주주의 제도로 가기를 이제 바랬지만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중국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 가지고 정치는 공산주의 독재주의이고 이 경제는 그러면은 자유시장을 해서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것은 경제학자로서 경제학자로서는 처음부터 의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우리 정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전 회장님께서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제대로 간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하다.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는 3, 40년, 70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그 공동체 평균적인 후생 수준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아까 빅플러스 얘기 나왔지만은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사회주의에서도 시험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도 제가 얘기하는 타임스팬에서는 좀 더 가봐야죠. 이 체제는 안 되죠. 단기에 보면은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지속 가능한 것은 자유시장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경제가 많은 경제 주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경제 주체들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일하고 뭔가 경제 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있고 이런 모티베이션과 인센티브가 결합되지 않으면 그 경제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단계는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다만 시장 경제가 완벽한 체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혼자서 생각할 때
경제 문제의 한 85% 이상은 시장에서 해결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15% 때문에 시장 경제가 도전을 받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득 불균형 생겨나고 그리고 시장에서 해결하는 문제들이 더 극대화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유시장 체제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만 발전할 수 있고 그거를 걱정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과거 역사가 그랬고요. 역사는 또 되풀이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바뀐다 할지라도 미국 자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죠. 한국을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거죠. 어려운 거죠. 우리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성장해 왔는데 그 체제가 이제 조금씩 무너지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관속에 들어있는 목까지 박아놓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와 그런 정책을 미국이 추진할 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중국이 글로벌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